우리가 전번 시간에 어거스틴의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그리고 그 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형이상학에서 시도를 해서 무의 본질을 밝히고자 했던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어거스틴의 그 무로부터의 창조, 그 사실 어거스틴의 무로부터의 창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 무에 대한 그 새로운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그 무에 대해서 그 무의 본질을 논구한 하이데거의 철학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상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이데거의 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이데거의 스승인 후슬, 에드문트 후슬의 그 현상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바로 그 보통 우리가 논리적이고 학문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그 표상적 사고, 그 표상적 사고에 대한 그 비판에서 그 현상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그 어려운 주제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께서 상당히 이해하기에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다시 찬찬히 그 현상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별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상학이 비판하는 그 논리적인 학문의 결점이 무엇이냐? 표상적 사고의 결점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현재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 에아켄트니스 인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상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표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을 말한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이 현재화를 한다 그런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다시 자기 앞에 세운다, 다시 자기 앞에 현전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젠테이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 앞에 세우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예를 하나 들었죠. 낮에 우리가 어떤 소나무를 봤습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를 봤는데,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에, 그 내가 낮에 산에 가서 봤던 그 소나무, 그러면서 그 소나무의 상, 머리에 남아있는 빌트, 상을 자기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래야 그 소나무에 대한 인식이 출발하겠죠. 바로 그 낮에 보았던 그 소나무는 육안으로 생생하게 본 것이고, 그것을 저녁에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볼 때는 그 육안으로 그 소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낮에 보았던 그 소나무의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그 저녁에 자기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나무에 대한 상을 머리에 남아있는 그 상을 갖다가 다시 그 저녁으로 갖고 와서 저녁으로 갖고 오니까 그 저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저녁으로 갖고 와서 그 시간대로 갖고 와서 자기 앞에 그 상을 딱 세운다. 이게 바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프리젠트 현재화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다시 현재화해서 현전 자기 앞에 이렇게 끌고 와서 현재화해서 세운다. 현전화 리프레젠테이션. 불어로 말하면 허프레종따시용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그 표상이라. 그래서 표상적 사고 아포판티시에 denken 아포판티시에 denken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verständlich verständliches denken 뭐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erständlich 이렇게 해서 이걸 표상적 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현전화시켜서 표상적 사고를 통해서 현전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어널리시스 종합하기도 해서 하나의 그 인식을 그 나무에 대한 그 소나무에 대한 인식 에아켄트니스 인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인식론이다. 이게 바로 표상적 사고.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상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표상적 사고는 그 엄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지 않다. 자, 이 표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소나무를 다시 현전화시켜서 그 소나무의 상을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어떠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겠죠. 진술. 이 표상적 사고의 처음 출발이 그래서 표상적 사고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진술이 된다. 진술. 아우스 자게. 그래서 A는 어떠하다. 이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나무는 예를 들면 어떠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진술이겠죠. 주어와 이 주어 소나무라고 하는 이 주어와 이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입니다. 그런데 현상학이 이 표상적 사고와 이 표상적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학문,
인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학문이거든요. 학문 소위 이제 비션샤프트라고 하는 이 학문인데, 이 학문을 현상학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 진술을 하잖아요. 이 소나무는 어떠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본체와 우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체에 대한 그 이 술부가 있고 나머지는 우유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소나무는 어떠하다라고 할 때 본체에 대한 그 진술은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진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겁니다. 이 소나무는 소나무다라고 하는 이 본체에 대한 이 진술, 본체론적인 진술. 이 본체론적인 진술은 그 어떤 무슨 뭐 분석할 것도 없고 종합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다. 뭐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것이 본체론적인 진술인데, 이 본체적인 이 진술은 이 소나무 전체를, 이 소나무에 대한 이 전체를 이 소나무 전체로서 파악한 겁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 소나무 전체를 소나무 전체로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체적인 진술 외에 다른 9가지 우유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나무는 뭐 높이가 한 4m 정도 될 것 같다 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 소나무는 뭐 잎이 푸르성성했다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우유의 9가지 범주에 따라서 우리가 소나무는 어떠하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진술은 이 소나무 전체를 이 진술한 게 아닙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다라고 하는 게 소나무에 대한 전체를 진술하는 것이고, 이 소나무는 뭐 크기가 어떠하다. 이 소나무는 잎이 어떻다. 이 소나무는 뭐 몇 년도에 심은 거다. 이 소나무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우유 범주에 해당되는 우리가 진술을 했을 때에는 이 소나무 전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 본체만 소나무 전체가 드러난 것이고요. 소나무에 대한 극히 일부의 하나의 존재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크기가 5m다. 그러면 그 소나무 존재자, 소나무의 그 여러 존재 가운데 그 크기가 5m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만이 드러난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 알고 보면은 이 표상적 사고에 의한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적인 진술은 빼놓고 나머지 우유에 대한 진술은 다 어떠하냐 하면은 하나를 드러내면서 존재자의, 예를 들면 이제 소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자의 존재, 키가 4m다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를 드러내면서 나머지는 다 숨깁니다. 드러내면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서 숨긴다. 소나무가 4m라고 하는 그 존재의 특성 하나는 드러내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이 소나무가 뭐 어떠하다, 뭐 어디서 심었다, 뭐 언제 어떻게 가꾸었다, 어떻게 자랐다, 자오자 이 소나무 전체에 대한 그 수없이 많은 그 존재 특성들이 있을 것인데, 다른 존재 특성들은
다 숨기고 이 키가 4m가 높이가 4m다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를 드러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진술에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치가 못한 거죠. 그 엄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트렝게라고 하는 독일어가 엄밀한 스트렝. 이 엄밀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 전체 이 소나무 전체를 전체로서 다 드러낼 때 엄밀한 겁니다. 근데 진술은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 외에는 소나무에 대한 전체를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는 소나무다라고 하는 이 본체적인 진술 자체도 그냥 동어 반복에 해당될 뿐이지 무슨 소나무의 어떤 본질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우유적인 진술들은 소나무에 대한 수없이 많은 특성들 가운데 하나만 드러내면서 다른 하나는 다 숨겨버린다. 그런데 이것이 엄밀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자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 엄밀한 파악이 아니다. 자, 하나를 드러내면서 다른 것을 다 숨겨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소나무가 4m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존재 특성을 드러내면서 나머지는 다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속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표상적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드러내면서 나머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인 사안이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을 진술하면서 나머지는 다 숨겨버리고 야당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 드러내면서 나머지는 다 숨깁니다.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여당의 진술과 야당의 진술이 거짓말 아닙니다. 다 참말인데 드러내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숨기는 것을 숨기는 것은 그것은 아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 표상적 사고에 의한 이 진술에 따르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로 왜곡된 인식을 가져다 주는 거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을 비판하는 것 이래서야 엄밀한 본질 파악이 되겠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현상학이다. 이렇게 보면은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출발점이 좋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진술이 발전하면은 논리하게 됩니다. 이 진술 A는 뭐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발전하면 논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런 3단 논법이 논리학이죠. 3단 논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은 예를 들어서 뭐 선생이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가 뭐 홍길동이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뭐 인물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뭐 김아무개 선생님이라 합시다. 김아무개. 우리가 아는 김아무개는 선생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선생이다? 그 선생이다라고 하는 특징 하나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김아무개가 선생만 되겠습니까? 자, 김아무개는 김아무개다. 이게 본체적인 진술이죠. 이 본체적인 진술은 이 김아무개에 대해서 김아무개의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김아무개는 김아무개다. 그런데 이렇게 우유적인 진술, 김아무개는 선생이다. 그러면 이 김아무개가 선생이지만은 뭐 집에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해서는 가장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다, 뭐 가장이다, 교회에서 집사님이다, 뭐 어디서 봉사활동을 한다, 뭐 직업은 뭐 무엇이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이 김아무개에 대한 존재적인 진실들이 싹 숨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싹 숨습니다. 싹 숨어버리고 선생이다라고 하는 요것만 드러나는 거죠. 자, A는 B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은 가르친다. 그러면 선생은 가르친다. 자, 선생이 가르치기만 합니까? 선생도 밥을 먹고 선생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선생은 배운다, 선생은 밥을 먹는다, 선생은 예를 들어서 뭐 출근을 한다, 퇴근을 한다. 선생은 자오전 이 가르치는 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선생이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선생은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 가르치는 거 요 하나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또 다 숨기는 거죠. 자, 김아무개는 선생이다. 선생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김아무개는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3단 논법으로 했다고 합시다. 이게 논리학에서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김아무개에 대한 이 수없이 많은 진실들 가운데 김아무개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을 드러냈다. 이 김아무개는 선생이다. 여기서 많은 것이 감추어졌고, 또 선생은 가르친다. 여기서 또 많은 것이 감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아무개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최종 결론의 이 논리학적 최종 결론의 진술에서는 김아무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그 본질이 은폐되고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행위 하나만 드러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상적 사고 진술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이 논리학적 그런 판단, 그 논리학적 인식, 이 자체가 이 김아무개에 대한 너무나도 허접한, 그리고 얼마든지 그 왜곡이 가능할 수 있고 강조점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 아주 그 근본적인 결함을 이 표상적 사고 그리고 논리와 이성, 이게 다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이나 종합, 이런 표상적 사고에 의한 그와 같은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 엄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수학적인 정확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표상적 사고가 정확성은 있어요. exactheit. 이 정확성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나 은밀성은 없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8은 6 곱하기 8이다. 맞죠? 48은 6 곱하기 8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8은 48이다. 48은 46 더하기 2다. 맞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8은 46 더하기 2다. 이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무슨 이게 감추다, 무엇을 드러낸다 할 이유가 없죠. 이 그러니까 소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엑자카이트합니다. 이 표상적 사고에 의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해서 무슨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학적 사고에 대한 엑자카이트예요. 정확성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이 A라고 하는 것이 소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의 대상이라. 그렇다 그러면 소나무라든지 김아목이라든지 어떤 이 산의 그 사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드러내고 숨기는 이 참 허접한, 엄밀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 소학은 형식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건 형식이거든요. 수라고 하는 건 형식입니다. 이 수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사물의 개체들을 형식화한 것이 수이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산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너무나도 뭡니까? 드러내는 것 하나에 숨기는 것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엄밀하지 않다, 엄밀치 않다, 이 스트렝하지 않다, 디스트렝게, 엄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자카이트, 수학적인 정확성은 있지만 엄밀성이 없다. 그래서 모든 판단이라고 할 때 어떤 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 표상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표상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즉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학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전개해서는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왜곡의 심화가 되겠고 엄밀성은 완전히 실종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상적 사고의 도구인 이성과 논리. 이성과 논리는 이 소나무는 소나무다라고 하는 이 본체적인 진술, 이것을 이 요소들로 쪼개가지고 이 소나무는 키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요소들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는 것인데, 이 결과들을 종합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논리학에 따라서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싸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엄밀성을 상실했다. 이 수학적 형식의 정확성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이나 사는 이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형식화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사물, 생생한 사건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상적 사고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논리학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비판에 의하면 이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신비, 무궁무진한 신비 가운데 극히 하나를 드러낸 아주 편협하고 아주 정말 천박한 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표상적 사고의 산물인데, 결국은 이 존재의 풍성함을 다 무시하고 극히 편협하고 극히 부분적이고
아주 천박한 사고의 결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현상학적 사고는 뭐냐? 현상학적 사고는 이 소나무는 소나무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또 이 진술이 또 모이면은 논리의 지배를 받아서 논리학의 지배를 받겠죠. 논리학에 맞도록 진술을 해야지. 뭐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논리학에 맞도록 진술을 해야 되는 거지. 논리학에 맞지 않게 진술하면은 학문이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논리학이나 학문은 진술과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라인을 쫓아서 가는, 이것이 바로 학문이요, 표상적 사고에 의한 인식이요, 이것이 바로 비션샤프트가 되겠다, 학문이 되겠다. 그런데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 소나무를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야 이 소나무에 대한 진실을 전부 다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와 이성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상적 사고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논리적으로 쪼개어서 A는 B고 B는 C고 그러므로 A는 C고 이런 식으로 쪼개어서 생각하는 게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쪼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드러내고 숨기고 드러내고 숨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엄밀치 못하므로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엄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쪼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 쪼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성적 쪼개기를 하는 대신에 뭘 하느냐? 이 A, 소나무라고 하는 이 소나무를, 소나무 전체를 동시에 한꺼번에 직관해서 전체론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론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상학이 된다. 그래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 이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논리학적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학문으로 인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비션샤프트가 되고 에아켄트니스가 된다. 이 진술에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논리와 이성에 의한 인식이요, 표상적 사고요, 학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술에서 이 현상학의 출발은 이 본체에 대한 진술에서 출발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다. 소나무 전체를 봐야 되니까. 뭐 그 중에 드러내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다라고 한 거예요. 이 전체적인 진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소나무 전체를 동시에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건 쪼개서 보는 거고요. A는 B고 B는 C고 A는 C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는 게 이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투이션. 우리가 직관한다라고 할 때 직관. 직접 꿰뚫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무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론적으로 홀리스틱 논리 이성적으로 쪼개기를 하지 않고 쪼개기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쪼개기 해가지고 나중에 종합하는 분석 종합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 인투이션, 직관에서 홀리스틱 전체론적으로 한꺼번에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거든요. 현상학. 비남이 날리지. 그래서 이 현상학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관을 해서 이 사상 자체를, 이 사물 자체를 전체론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주어자케, 젤프스트. 그러니까 사상, 어떤 사안에 대한 이렇게 떠오르는 그 표상을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전체로 소나무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 표상을 이렇게 쪼개기 해서 이 소나무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 소나무를 이 전체적으로 이 사상을, 이 사물의 상이 자케입니다. 이 사상 자체, 젤프스트, 이 사상 자체로 가는 거다. 주어, 자케, 젤프스트. 그래서 사상 자체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사상을 전체로 파악한다. 이게 바로 그 은밀하기다. 현상학은 바로 은밀하기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수학적 정확성, 이것이 아니라 엄밀성. 그래서 은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술에서 논리학의 대상이 되려면 쪼개기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 쪼개기 반대 전체론입니다. 쪼개는 것 대신에 전체, 쪼개기의 반대죠. 쪼개기의 반대로 전체론적으로 홀리스틱. 동시에 이 또 사상 자체로 가서 그렇게 직관해서 파악한다. 그래서 직관과 논리가 대비되는 거죠. 직관과 논리가 대비되고 쪼개기 분석과 전체론적인 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상학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힌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쪽에서 논리 이성이다? 그럼 이 직관이다? 전체를 본다? 그럼 여기는 뭘까? 여러분,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 이성적 직관에서 인투이션 꿰뚫어 보는 거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feeling, 감정이다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feel, 독일어로 그 fee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무래도 직관하고 연결되는 것은 논리가 아니니까 감정이 되겠죠. 무슨 필링 같은 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이데거가 어거스틴의 무로부터의 창조, 그것을 비판하면서 무라고 하는 게 뭐냐? 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무,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무슨 뭐 가능성도 없는 그런 절대무를 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절대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무는 어떻게 우리가 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무에 대한 논구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느냐? 진술적 차원에서 무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는 그야말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야, 무엇이라도 있어야 이것은 어떠하다. 이것은 어떠하다. 자, A는 어떠하다. 이런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의 형식으로 나가려면은 A라고 하는 것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술의 형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무는 어떠하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떠하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쪼개기를 하고 논리학적인 지배를 받아가지고 무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무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이데거 얘기는 참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술이 돼야 되는데 진술이 되지 않습니다. 무에 대한 것은. 그러면은 무는 어떻게 우리가 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이 현상학적인 직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예,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진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종래의 형이상학이란 존재자에 대한 진술을 다루면서 논리학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뭐 이데아, 그 다음에 뭐 본체, 우유 이런 것들이 다 그 진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진술의 대상으로 보고 결국은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것들이죠.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본체나 우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진술이고 그 논리 이성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논리학의 지배를 받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 본체와 우유에 대한 범주 이론을 갖고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했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진술이고 논리와 이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레우스파 이단을 대적할 때 그 어거스틴의 논리가 얼마나 명료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도 결국은 진술, 논리, 이성 이쪽 라인을 날아서 자기의 신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종래 형이상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다 이 진술 차원에서 논리, 이성, 논리학, 학문 이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형이상학이.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존재자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이데거는. 왜 진술, 논리, 이성 이렇게 방면으로 나가느냐. 형이상학이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현상학 쪽으로. 왜 형이상학이 이런 학문 쪽으로 나갔느냐. 현상학 쪽으로 나가지 않고
왜 이런 비션 샤프트 쪽으로 나갔느냐? 형이상학이. 그러면 형이상학의 대상을 이 처음에 진술의 이 진술 출발점을 존재자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자는 뭐며 존재자의 존재는 뭐냐?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 존재자는 쉽게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소나무를 얘기한다 그러면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다. 이 본체적인 그런 진술을 이 소나무 이 존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 참된 형이상학은 이 하이데거 생각에 의하면 참된 형이상학은 이 존재자를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존재자의 존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존재자의 존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사람들이 이 존재자를 형이상학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반드시 이 보이는 존재자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진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진술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논리, 이성, 논리학의 지배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자의 존재자는 소나무라고 하는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이 소나무 존재자의 소나무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의 존재자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통해서 논리, 이성, 논리학 이렇게 지배받는 이쪽 라인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진술을 쭉 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존재자는 디자이엔데 존재는 자인이라 그랬습니다. 다스 자인. 그 디자이엔데 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진술하게 돼 있고 진술하게 돼 있으니까 마땅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존재자의 존재, 소나무의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없음이라고 하는 거,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대립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이 소나무가 없다. 이렇게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존재자에 대립되는 것이 무가 아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자와 대립되는 거, 존재자와 이렇게 대립되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존재자와 같은 차원에서 대립되는 거, 존재자에 없는 거, 이게 무다.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없어. 그게 무다. 존재자에 대립되는 것이라고 무를 본다면 이 존재자가 진술의 대상이 되듯이 무도 진술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대립한다라고 하는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를 존재자와 대립시키느냐?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를 존재자와 대립시키면 존재자는 진술의 대상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존재자에 대립되는 존재의 없음, 이것도 당연히
진술의 대상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A는 B다. 이 진술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있는 거를 갖고 진술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는 진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존재자는 진술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존재자의 대립자가 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대립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차원에서 보는 건데, 존재자의 없음을 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무는 무엇의 대립자가 되어야 되느냐? 무는 존재자의 대립자가 아니라 존재의 대립자가 되어야 되는 것. 존재의 대립자가 되면은 존재가 진술의 대상이 안 됨과 동시에 무도 진술의 대상이 안 되니까 아구가 들어맞는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존재와 대립자가 되는 거지 존재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종래의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다루었기 때문에 무를 존재자의 대립으로 봤다. 어거스틴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할 때 무란 존재자의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이 무를 존재자의 대립물로 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비판을 하이데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Was ist Metaphysik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어거스틴의 그 무에 대한 그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Auch hier zeigt die Auslegung des Nichts die Grundauffassung des Seienden an. 여러분 뭐 독일어를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독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철학에 있어서는 독일어를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끝에 나오는 안이라고 하는 것이 안 앞에 나오는 짜이겐 동사하고 연결돼 안짜이그트 이런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아후 히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짜이그트 안짜이겐 보여준다는 겁니다. Die Auslegung des Nichts 그 무에 대한 해석이 Die Grundauffassung des Seienden 존재자 des Seienden 존재자에 대한 근본 파악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 대한 해석이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에 대한 근본 파악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존재자와 대립시켰다는 그 얘기죠. Die metaphysische Erörterung des Seienden hält sich aber in derselben Ebene wie die Frage nach dem Nichts. 그러나 존재자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구가 무에 대한 물음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존재나 무 자체 그래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제 Die Metaphysische Erörterung des Seienden 존재자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그 논구가 hält sich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aber 어디에서 다루어지느냐? In derselben Ebene 같은 차원에서 wie die Frage nach dem Nichts 무에 대한 질문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존재자에 대한 논구와 무에 대한 논구가 같은 차원에서 논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차원이 아닌데. 네. 그래서 die Fragen nach dem Sein 존재자가 아니라 Sein 존재와 und dem Nichts 무
존재와 무, 이 같은 존재와 차원에 있는 존재와 무에 대한 프라겐 질문은 als sollen und bleiben beide. 그 물음은 둘 다 그냥 생략되어졌다.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으로서 존재와 무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없다. 그런 물음은 제기하지 않고 그 존재와 무를 같은 레벨로 봐서 존재와 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존재자에 대한 대립물로 무를 보면서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얘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가 또 성경 말씀도 끄집어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바시스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존재자를 진술의 대상으로 해서 형이상으로 했던 게 헬라 철학 아닙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유대인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는데 헬라인이 지혜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히라브 단어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철학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그 추구라고 하는 히라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래의 형이상학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것으로 지적했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 지혜가 참 좋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음이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자를 형이상학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헬라 철학에 따라서 이 추구한 이 제1철학을 추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뭐 플라톤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그건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인데 그 지혜를 결국 성경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즉 형이상학의 대상은 참된 형이상학의 대상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존재와 그 존재를 다루면서 무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왜? 무와 존재가 대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럼 다루냐? 무가 중심입니다. 무가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는 오직 현상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현상학의 대상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와 같은 레벨에 있는 존재도, 그래서 무의 대립자인 존재도 현상학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재와 무는 현상학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